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증권 앱 열어보신 여러분은 아마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화면 전체가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축포가 터졌죠. 네, 진짜 문자 그대로 불장이었죠. 맞아요. 코스피가 단숨에 5, 6천 선을 뚫어버렸고요. 코스닥도 1150선을 아주 시원하게 넘어섰잖아요. 마치 시장 전체가 막 거대한 샴페인을 터트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엄청난 환호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약간만 돌려서 실물 경제나 부동산 시장 지표들을 딱 보면요. 화려한 유람선 위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배의 밑바닥에서는 차가운 물이 거세게 차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온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우리의 자산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심층 분석 자료들의 미션은 그냥 전광판에 있는 화려한 숫자들을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수 폭등이라는 그 환호 뒤에 숨겨진 환율 1,500원의 서늘한 위협,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죠, 지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결국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그 진짜 구조를 뜯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거든요. 주식, 외환,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긴 한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속도로, 심지어 때로는 역방향으로 아주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엇갈림의 이면을 파악하려면 결국 누가 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폭등장을 견인한 가장 큰 재료, 역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인 게 결정적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지수를 문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데 제가 이 수급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개인하고 외국인의 움직임이요. 이 둘은 합쳐서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거든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시장의 물약을 막 공격적으로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오히려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바꾸고 서둘러 테이블을 떠나버린 모양새란 말이죠. 이 거대한 자금의 엇갈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큰 감점 요인이거든요. 즉,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해 왔던 겁니다. 아, 시스템 자체를 억누르는 족쇄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 협상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 족쇄가 단번에 풀려버리는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억눌려 있던 기관의 자금이 정말 기계적이고 폭발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계적인 매수세였다. 그럼 외국인과 개인은요? 외국인과 개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호재를 추세의 시작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동성 이벤트로 본 겁니다. 즉, 그동안 물려 있었거나 아니면 수익이 난 자산을 가장 좋은 가격에 현금화할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로 활용을 한 거죠. 와, 리스크가 사라져서 시장이 폭등할 때가 오히려 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치운 물량의 이면, 그러니까 미시적인 종목 단위의 드라마를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오늘 시장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 정말 역사적인 이정표들이 세워졌잖아요. 네, 기록적인 하루였죠. SK하이닉스가 장중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100만 닉스 시대를 열었고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인슐린 파이프라인 기대감으로 1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거 에코프로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코스닥에 새로운 황제주가 등극한 거죠. 네네. 엄청납니다. 여기에 뭐 솔리드나 RFHIC 같은 통신 장비 관련주들까지 두 자릿수 급등을 막 뿜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화려한 명단에서 아주 결정적인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순요?
어떤 거죠? SK 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라는 역사적 타이틀을 다는 그 뜨거운 순간에 왜 같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0.37% 하락 마감을 했을까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면 같은 섹터의 배들은 같이 떠올라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이 반도체라는 뭉뚱그려진 카테고리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를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아, 이제 그냥 반도체라고 다 같이 묶여서 오르는 게 아니다. 네, 밀물이 들어와도 닻이 무거운 배는 떠오르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AI 칩 밸류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병목, 즉 보틀렉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냐죠. 대체 불가능한 병목이요? 하이닉스가 그걸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풍 메모리, 즉 HBM이라는 AI 서버의 필수 톨게이트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온전히 블랙홀처럼 혼자서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톨게이트 외에도 너무 많은 사업을 안고 있다는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가전도 있죠.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방대해요. AI 칩의 폭발적인 수요라는 모멘텀 하나가 그 거대한 기업의 전체 실적을 가볍게 밀어올리기에는 구조가 너무 무겁고 복잡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타격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통신 장비주들의 급등을 언급하셨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보셔야 합니다. 통신 장비가 AI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저는 기존의 5G 테마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위한 통신망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하고 하이닉스 HBM이 아무리 빠르게 연산을 막 해내도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전송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막히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겠죠. 맞습니다. 그냥 시스템 전체가 멈춰 섰을 때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산의 병목이 HBM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데이터 전송의 병목이 서러운 투자처로 떠오른 겁니다. 와, 똑똑한 자금들은 벌써 반도체 다음의 병목 구간인 광통신 인프라로 이동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네요. 네, 시장은 정말 철저하게 AI 시대의 속도전을 해결해줄 다음 타겟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다음 먹잇감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엄청난 돈을 현금화했다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무서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현금화된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심층 분석의 두 번째 챕터 환율 전광판으로 시선을 옮겨야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수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솔직히 이거였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중심의 우리 대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완전한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네, 예전 교과서적인 생각이죠, 그건. 도대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어떤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율 상승이 수출 대기업 마진을 높여준다는 건 과거 제조업 기반의 아주 단편적인 공식입니다. 지금의 1,500원 돌파가 공포스러운 진짜 이유는 바로 수입 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때문이에요. 수입 물가요? 달러가 비싸지니까 수입할 때 돈이 더 든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석을 팔아치우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유부터 천연가스, 각종 산업 원자재를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에너지나 원자재의 가격표가 하룻밤새 20에서 30%씩 폭등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시장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와, 수출 기업 이익보다 나라 전체의 수입 비용 폭등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결국 우리 실생활에 인플레이션으로 그대로 전이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그 폭등한 생산 비용을 자기가 다 안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 상승, 즉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면 한국은행은 절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율 방어하고 물가 통제를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하게 되죠.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즉, 1,500원이라는 이 숫자는 단순한 외환 시장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고금리 환경이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구조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셈이죠. 1,500원이 고금리 장기화의 시그널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금리라는 무거운 압박이 실물 경제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짓누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챕터이자 가장 뼈아픈 현실이죠. 네, 부동산 지표들 보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죠. 매매 시장 지표로 보면 철저하게 얼어붙어 있는데 특이한 건 완전한 혼조세라는 점이에요. 강북권은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네, 소폭 올랐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의 안전자산이다, 불패의 신화다 부르는 강남 3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죠. 강남과 송파가 뚜렷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시장이 어렵다 쳐도 위기일수록 똘똘한 한 채, 즉 강남으로 돈이 몰려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강남이 먼저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까? 강남이라는 지역의 본질적인 입지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로 보셔야 해요. 수학적 계산이요? 네. 일단 집값 자체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누적된 가격 피로감이 크게 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 즉 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펀치 하나가 더 날아오고 있죠? 결정적인 펀치라면 혹시 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보유세 폭탄입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린 명확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아,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 말씀이시군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심리지수가 13개월 만에 100 아래인 96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 아래라는 건 시장 참여자의 대다수가 이제 집값은 무조건 내린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심리가 완전히 공포와 관망으로 돌아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공포 심리 기저에는 단순히 고금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적 압박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 먹구름이 이미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이 평균 18.67%나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이죠. 특히 성동구 같은 곳은 무려 29%가 폭등했어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당장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작년 대비 40에서 50% 급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매매 시장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고 얼어붙으면 전세 시장이라도 좀 숨통이 튀어야 하잖아요. 근데 전세 시장은 오히려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65%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신규 공급이 뚝 끊긴 거죠. 상황이 겹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약간 꽉 막힌 압력솥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반 역할을 해야 할 신규 전세 공급은 65%나 땜질되어서 꽉 막혀버렸는데 밑에서는 공시가격 29% 폭등이라는 세금 가스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집주인은 세금 폭탄이라는 망치에 맞고 세입자는 공급 절벽이라는 모루 위에 짓눌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 압력솥과 망치 비유가 진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세금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집을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버티는 건가요? 네, 오히려 높아진 세금만큼을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겠죠. 전세금을 무리하게 팍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돌려버리면서 시장의 매물 자체를 꽉 잠가버리는 겁니다. 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군요.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65%나 박살이 났으니까 주변에 새로 갈 만한 저렴한 전셋집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결국 서울 전세 갱신계약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그 참혹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갱신율이 50%가 넘었다는 건 다들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가고 숨죽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사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대출을 더 받자니 이자가 너무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기존 집에 눌러 앉는 겁니다.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세입자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셈입니다. 양쪽 모두가 정말 옴짝달싹 못한의 완벽한 교착 상태네요. 그런데 이 막힌 혈관을 뚫어보겠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파격적인 처방전을 하나 꺼내 들긴 했습니다. 아, 네.
직주락 활성화 전략 말씀이시죠? 네네. 시내 뭉든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풀어주겠다는 정책이요. 1300%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아파트 스카이라인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초고밀도의 수직도시가 역 주변마다 들어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공급의 빗장을 확 풀어주면 당장 숨이 막혀오는 이 전세 절벽이나 부동산 침체에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요? 도심의 심장부인 역세권의 밀도를 극다화하겠다는 정책 자체는요, 글로벌 메가시티들이 취하고 있는 아주 타당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것도 의미가 있고요.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뭔가 단서가 붙는 느낌이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정책의 시차입니다. 용적률을 1300%로 확 풀어준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인허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시공까지 아무리 짧아도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한 물리적 프로세스입니다. 당점 올가을에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고통, 즉 단기적 공급 절벽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 톱니바퀴를 모두 뜯어보았습니다. 네, 주식, 환율,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축이었죠. 맞습니다. 종전협상이라는 지정학적 훈풍과 AI 패권 경쟁이 만들어낸 화려한 주식시장의 폭발. 하지만 그 축제장에 들이닥친 1,500원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환율의 공포, 그리고 고금리와 세금 폭탄, 공급 절벽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역설까지 정말 기묘하게 공존하는 오늘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하나의 지표만 보고 섣불리 긍정이다, 부정이다, 논할 수 없는 장세입니다. 그 화려한 증시의 숫자에 취하기보다는요, 그 밑바닥에서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는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교차 검증하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시장이 열릴 때 여러분이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직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첫째, 간밤 시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핵심 AI 밸류체인 기업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를 버티고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체 연료입니다. 네, 기술주 흐름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과연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위에서 아예 굳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일시적 충격 후에 다시 내려오는지를 반드시 추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물 경제가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잔인하지만 정확한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맞습니다. 1,500원 안착 여부가 핵심이죠. 마지막 셋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급매물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적체되고 있는지 그 속도를 관찰하십시오. 대중의 공포 심리가 바닥을 찍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실시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주식의 모멘텀, 거시경제의 체력, 그리고 실물 자산의 심리라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는 지표들이네요. 이 세 가지만 매일 아침 챙겨보셔도 시장의 파도를 읽는 해상도는 확연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혹은 차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머릿속으로 그려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앞서 서울시가 모든 역세권을 용적률 1,300%의 어마어마한 초고밀도 복합 도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을 다뤘잖아요. 만약 10년 뒤에 정말로 우리가 아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이 모두 두바이나 홍콩 부럽지 않은 아찔한 마철로 숲으로 변해버린다면요? 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진정한 초고급 프리미엄 주거지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 럭셔리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네. 지금처럼 무조건 역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있는 북적이고 화려한 초고층 주상복합이 계속 최고일까요? 아니면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밀도가 낮고 고요하면서 자연과 여백을 품고 있는 조용한 동네가 오히려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하이엔드의 상징으로 완전히 역전될까요? 희소성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간 진리처럼 맹신해왔던 역세권 불패라는 부동산의 기본 공식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자산시장이라는 유람선의 갑판은 과연 튼튼한지, 배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없는지 오늘 밤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더 날카로운 지식의 점들을 연결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